자,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이씨, 감기 기운인데 좀 큰일 났네. 직관?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중국에서 군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국민당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국민혁명군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공산당과 손을 잡아서 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북벌이 진행이 되면서 군벌들에 대한 타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니. 과정에서 공산당의 세력이 지나치게 강해지게 되자 그들의 성장을 우려한 장제스가 쿠데타를 통해서 공산당을 공격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에 국공합작이 결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남아있었던 이 장쩌린이라는 군벌이 일본에 의해서 폭사당하고 그의 뒤를 계승한 그의 아들인 장쉐량이 국민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게 되면서 북벌이 완수되었고 중국에는 난징의 국민정부가 난징을 수도로 하는 국민정부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자, 이후에 국민당의 국민정부의 경우에는 공산당에 대한 싸움을 이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의 중국 침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국민당의 경우에는 일본과 맞서 싸우게 되는 이러한 노력들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 그 만주 사변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의 대륙 침략과 제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때 다들 한 번쯤 배웠을 거예요. 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세계경제대공황이라는 사건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세계경제대공황이란 어떤 사건이었느냐?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로 실패 없이 나날이 성장해왔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맞이한 첫 번째 위기, 큰 멘붕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첫 번째 위기, 그게 바로 세계경제대공황이었다라고 1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그죠?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 국가들이 쑥대밭이 되었을 때 폭탄 한 발 떨어지지 않았던 미국의 경우에는 이후에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경제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었는데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란 무엇이냐? 자, 일단은 우리는 자유방임주의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초기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었습니다. 자, 초기 자본주의란 산업혁명 이후부터 이 세계경제대공황까지 이어졌던 자본주의 역사 중에 초반 부분을 우리는 초기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 시기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자유방임주의라는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유방임이란 무엇이냐? 자유롭게 풀어 놔두는 것, 자유롭게 하도록 놔두는 것을 가지고 자유방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말해서 생산자, 소비자, 판매자 등등등 각각의 경제 주체들의 경우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이윤을 최대한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이 각각 자신의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도록 자유롭게 놔둬야 경제가 발전한다라는 주장이 바로 자유방임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시간에 들어보지 않았나요? 케인즈란다.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이, 그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이전까지는 중산주의라고 해서 국가에서 경제를 직접 개입하고 키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다 보니 오히려 국가에서 경제에 개입했을 때 경제 발전이 저해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 각각의 경제 주체들을 자유롭게 놔둬야 된다라고 하는 자유방임주의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되었고 실제로 이 자유방임주의에 의해서 초기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운영되었을 때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다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자유방임주의예요. 말 그대로 무한 경쟁의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들보다 돈이 많고 기술이 뛰어나고 판매 전략이 뛰어났던 회사들의 경우에는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요. 그렇지 못한 회사들의 경우에는 무한 경쟁 속에서 패하고 사라지고 큰 회사에 흡수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차 지나게 됨에 따라 특정 상품에 대한 시장 분야에서 몇몇 개의 대기업들이 그 시장을 독점하는 이른바 독점 자본 같은 것들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내지는 몇몇 개의 기업들이 특정 상품에 대한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 기업이라고 불릴 만큼 큰 회사들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더더욱 확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느냐? 자유방임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용주가, 사장이,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할 때 그들 각각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계약관계가 맺어지고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몇 시간 일할지, 얼마 받고 일할지, 그리고 언제 해고할지 모두 각각의 경제 주체의 자유라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네. 오늘날처럼 최저임금이나 법정 근로시간이나 고용에 대한 보장 같은 것들은 법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부당하게 경제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유방임주의에서는 모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노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을 노동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지? 따라서 이들은 최소한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오랜 시간 일하면서도 어떻게 되었든 내가 고용이 되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따라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최소한의 임금으로 고용해서 최장시간 일을 시켰고 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가차없이 해고시켰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로 인한 빈부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TV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TV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를 해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 TV를 사는 사람들은 자본가가 맞나요? 노동자가 맞나요? 노동자가, 소비자는 노동자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임금을 받으면서 최장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TV를 살 여유, TV를 볼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TV를 시장에 내놨는데 팔리지를 않는 거야. 그지? 회사는 TV를 팔지 못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뭘 하느냐? 가격 경쟁이 일어나게 돼요. 다른 회사 TV보다 우리 회사 TV를 팔려면 값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든 TV를 팔았어. 그런데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TV 판매만큼의 수입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회사의 규모를 이전과 똑같이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죠? 당연히 TV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에 우리 공장의 규모를 줄이게 되면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구조조정과 대량 실업의 발생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회사 규모 축소해가지고 이전보다 더 적은 숫자의 TV를 생산해서 시장에 내놨어. 팔릴까? 안 팔려. 그지? 여전히 노동자들은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서 일자리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싼 값에 더 적은 TV를 시장에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팔리지를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가격 깎아서 팔고 구조조정해서 실업 발생하고 또 조금 만들면은 또다시 내놓고 또 안 팔리고 이런 일들이 무한하게 반복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과잉 생산에 따른 공장의 파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예언했었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위기가 실제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요. 검은 월요일이라고 해서 뉴욕 증권시장의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미국의 경제가 휘청이게 되면서 이 경제 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갔다라는 것이죠. 무역량이 세계적으로 60% 이상 이전에 비해 감소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실업자가 5천만 명 이상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실패 없이 성장 어떤 자본주의가 첫 번째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작년에 봤던 사진 여기 넣어놨습니다. 여기 좀 사진 확대했는데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나요? 제일 끝에? 프리! 커피 앤 도넛.
for the unemploy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무료 커피와 도넛이라고 써 있어요. 사람들이 많나요? 네, 많이 줄줄이 서 있네요. 그죠? 미국의 모습입니다. 여기 밀버리 세이빙 뱅크라고 되어 있어요. 밀버리 저축은행인데 은행이 망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사람들이 자기 돈 찾으려고 줄줄이 몰려든 모습이에요. 자, 이 사람들 앞치마에다 뭐라고 써놓나요? 원티드 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일자리 구합니다라고 써놓고서는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녔던 당시 미국의 경제 위기를 잘 보여주는 사진들을 몇 장 넣어놨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운영해 왔던 자유방임주의의 원칙을 버리고 이러한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각국들은 어떠한 방안들을 실행했느냐. 자, 미국의 경우에는 그 유명한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국가가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저해된다 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최저임금, 법적 근로시간, 고용의 보장 같은 것들을 법으로 규제함으로써 최소한 노동자들에게는 이만큼 임금을 줘야 된다. 이거 이상 일시킬 수 없다. 그 사람들 함부로 자를 수 없다라고 법적으로 규제를 함으로써 아무리 자본가들이 최대의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큼은 보장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비력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땅도 넓고 자원도 많고 돈도 많은 나라였어. 그래서 정부가 대규모의 공공사업을 진행합니다. 자국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 초대형 댐 같은 것들을 건설하는 겁니다. 자, 정부가 정부 돈을 들여서 초대형 댐을 건설한다?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누가 와서 댐 만드는데 일할까? 그렇죠. 실업자들이 와가지고 댐 만드는데 와서 일하겠죠. 그죠? 실업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임금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임금으로 다시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죠? 뿐만 아니라 초대형 댐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 그럼 거기에 모여있는 물을 이용하는 산업이라든지 그 댐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이용한 산업이라든지 또 다른 산업 같은 것들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개발의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국내 개발을 통해서 구매력을 회복시키고 노동자들의 소비력을 회복시킴으로써 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미국은 경제 대공황의 위기를 조금씩 빠져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한편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 물론 큰 나라고 돈 많고 자원 많은 나라긴 합니다만은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니었고요. 이들 국가들의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는 나라?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식민지 보호무역, 이른바 블록경제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블록, 말 그대로 벽을 쌓는 거예요. 자기 나라와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 사이에 는 관세를 거의 없애다시피 하되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나 자기 나라 식민지에다가 물건을 팔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혹은 우리나라 식민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세라는 블록, 장벽을 만들므로써 본국과 식민지 사이에서만 활발한 경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블록 경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쉽게 말해서 영국, 프랑스 같이 식민지 많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자기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를 빨아먹으면서 이 경제 위기를 버틸 수 있었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이고, 마이크를 안 달았다 오늘. 까먹고 안 돼. 에이, 그래 뭐 마이크 안 달아도 잘 나오긴 했으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미국같이 돈 많고 자원 많은 나라 그리고 영국, 프랑스처럼 식민지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세계 경제 대공황의 위기를 탈출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떤 나라들은 이 세계 경제 대공황의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어려웠을까? 식민지가 없는 나라, 돈이 없는 나라, 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세계 경제 대공황의 위기를 탈출하기가 어려웠겠죠. 그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였을까?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나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남들보다 산업혁명이 좀 늦어서 식민지를 뒤늦게 확보해야만 했던 나라들, 또는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식민지를 잃어버린 나라들, 자국 내에서 개발할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세계 경제 대공황의 직격탄을 맞아서 경제를 회복하기에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것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 어떤 이야기에 쉽게 빠져들게 되느냐?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못 사는 거 쟤네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치 하나의 군대처럼 똘똘 뭉쳐서 쟤네랑 싸워서 쟤네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뺏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경제를 좀먹는 유태인 같은 사람들 없애버려야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 있다 같은 이런 어떤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쉽게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스, 이탈리아의 그렇죠 무솔리니가 이끄는 파시스트 정당, 그리고 일본의 대외 침략을 주장하는 강경파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전체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주의 국가로 서서히 변해 나갔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들은 새로운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다른 나라와의 전쟁, 대외 침략 전쟁을 도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보이시나요?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서 나치의 득표율이 함께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수록 이렇게 다른 나라를 공격하려는 공격적인 성향 내지는 극단적인 주장에 쉽게 빠져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의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동아시아로 와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죠? 일본은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1923년에는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는 기록적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들어는 봤나요?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일제강점기였고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혼란에 빠진 일본인들이 이 문제를 누구에게 좀 해소하고 싶은 거야. 누구 탓으로 돌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렇죠.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라든지 혹은 땅속에 다이너마이트를 묻어서 대지진을 유발시켰다든지 뭐 이런 헛소문 같은 것들을 퍼뜨리면서 이 시기에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의 테러에 의해서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일본의 먹고 살기가 무척이나 어떤 상황이었다?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를 침략할 것을 주장하는 군인 세력들, 대외 강경론자들, 군부 세력, 이런 사람들이 점차 일본 정권을 장악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일본 군인들이 어떻게 일본의 정권을 장악해 나갔느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1년에 만주사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만주사변은 어떤 사건이었느냐? 자, 일본의 경우에는 러일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만주의 철도에 대한 이권을 일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만주에는 일본의 관동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관동군 장교 가운데 일부가 정부나 천황의 허가도 없이 이 만주 철도의 일부를 자기 손으로 폭파시켜요. 그리고 요거 중국군이 한 짓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근처에 있는 중국 군대를 공격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일본 관동군이 만주를 점령한 사건, 그게 바로 만주사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파괴된 철로는 80cm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쟁을 일으킬 목적으로 소규모의 자작극을 벌인 다음에 준비하고 있었다가 만주를 공격을 해서 만주를 점령한 사건이 바로 이 만주사변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후에 일본의 경우에는 만주인들을 위한 만주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선통제 후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요. 이 황제만 만주 사람이었다 뿐이지 실제로 만주국이라는 나라의 관리들, 공무원들은 모두 일본 군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일본의 꼭두각시국과 괴뢰국 식민지가 바로 만주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주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 육군이 벌인 만주사변, 정부나 천황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한 짓이 아니다.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군인이 위로부터 지시를 받지도 않았는데 다른 나라랑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 땅을 점령했어. 그지? 당연히 이것은 군인들로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러나
월권행위? 어쨌든 자신들이 지시받지 않은 것들을 벌인 일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군인들은 사실 어때야 되나요? 처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어. 그지? 그런데 지금 일본 경제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매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만주사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이 만주를 점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자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일본인들이 환호합니다. 잘했다. 우리나라 무사답다. 사무라이답다. 라고 하면서 이 경제 위기에 고통받고 있었던 일본 국민들이 이들을 대단히 잘했다고 옹호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론이 이 만주사변을 일으켰던 군인들에게 우호적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정부에서도 이들을 처벌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벌받아 마땅했던 일본 군인들이 오히려 빠른 속도로 승진을 하는 등 큰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본 다른 군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도 뭐 해보자. 고속승진 해보자. 그렇죠. 정부의 허가 없이 전쟁 일으켜서 우리도 한번 잘 나가보자. 그죠? 군인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전쟁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대외 침략을 주장해왔던 강경파 군인들의 활동에 탄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그게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까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1932년 만주사변이 일어난 그 다음 해에 5월 15일 날 해군 청년 장교들이 일본 수상을 암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름 뭐였더라? 이 수상 이름? 이누 어쩌고 저쩌고 였는데 걔 견자를 쓰는? 네, 이름은 안 적어놨네요. 네, 아무튼 일본 청년 장교들이 해군 장교들이 누굴 죽였다고? 수상, 우리나라 취재방 뭐에 해당하는? 대통령에 해당하는 그쵸. 일본은 대통령이 없으니까 수상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대통령에 해당하는 사람을 죽인 겁니다. 암살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자기가 이런 짓을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신들의 행위를 일컬어 쇼와 유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일본이 쓰고 있었던 연호가 쇼와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행동은 메이지 유신과도 같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본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벌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서 식민지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 정부에는 겁쟁이들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겁쟁이인 정당인들, 겁쟁이인 정치인들, 겁쟁이인 이 재벌들을 타도하고 군인들이 일본을 이끌어야 이 경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 우리는 나라를 그렇게 만들려고 할 때 시도했다 라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물론 수상을 암살했던 이 군인들은 이후에 체포되어서 징역형을 받게 되면서 이 쿠데타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만은 이 수상을 암살한 군인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담긴 탄원서가 전국에서 35만 장 이상이 모여요. 수상을 죽였는데도 얘네들이 한 행동이 어떤 거였다는 거예요? 잘한 일이었다는 거야.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행동이 정당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들 제대로 된 처벌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징역형을 받긴 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군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부 다 다시 군인으로 복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정치인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 그지? 전쟁에 반대했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그렇죠. 군인들이 와가지고 암살해버릴 수도 있는 노릇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군인들이 정치인을 암살해도 제대로 처벌도 안 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더 이상 전쟁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고 말았고 신인한 군인들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을 제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죠? 군인들이 일본을 이끌면서 대외 침략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만주사변이 일어났을 때 중국 정부가 이거 침략 행위다.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국제기구인 LN 국제연맹에다가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항의했어요. 제소를 하였고요. 국제연맹에서도 너네 이유 없이 전쟁 벌인 거야. 당장 군대 철수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본은 싫어. 니네가 어쩔 건데 라고 하면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고 그대로 국제연맹에서 탈퇴해버렸어요. 우리 지난번에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LN의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였지만 전쟁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했어. 그지? 그래서 LN에 대해 반성해서 나타난 UN의 경우에는 뭐 UN 평화유지군이라든지 그죠? 경제 제재 같은 것들이 가능한 국제 조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거 한국사식으로 얘기했나? 그랬나 보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일본의 침략 행위는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이후에 중국을 계속 침략해서 중국 북부 지역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그래서 1937년에는 중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만주 땅, 뭐 넓은 땅이긴 합니다만 인구도 적고 자원도 그리 풍부하지 않은 땅이기는 해요. 그래서 만주를 식민지로 확보한 것만으로는 일본의 경제 위기를 탈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외 침략을 주장하는 군인 세력들이 신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더 침략 전쟁을 확대시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1937년 루거우 차오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루거우 차오는 한자로 노구교라고 씁니다. 원나라 때 노구교라고 하는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그거를 이제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이 보고서는 그 대단히 아름답다라고 극찬해서 유명해진 다리인데, 그 노구교라는 이름과 똑같은 그 근처에 있는 노구교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노구교 사건, 루거우 차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이징 근처에 있었던 루거우 차오 노구교 지역에서 일본 군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거기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 군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빵 하고 총소리가 났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누구 죽었나? 다 모여봐 라고 해서 다 병사들을 집결시켜봤는데 한 명이 없는 거야. 이거 분명히 중국군이 총을 쏴서 일본군 한 명 죽은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중국 군대를 공격을 함으로써 중국 본토에 대한 전쟁이 시작된 사건이 바로 이 루거우 차오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빵 소리 났을 때 없어졌던 그 한 명 어디 있었을까요? 화장실에서 그죠? 똥 싸고 있었어요. 배탈이 나가지고 그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한 명 찾는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야 누가 없어졌어? 누구 찾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장실 가서 없어졌던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찾는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일본은 어차피 전쟁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 3명이 죽거나 사라지거나 상관없이 어차피 전쟁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일본의 중국 침략이 시작이 되면서 중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의 경우에는 3개월 만에 난징이라든지 상하이 같은 중국의 주요 도시들과 철도망을 장악하면서 순식간에 중국 대륙으로 그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군이 아무리 강력했다 하더라도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해서 식민지로 만들고 만주를 점령해서 식민지로 만드는 것과 중국 본토를 식민지로 만드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죠? 땅덩어리도 비교도 안 되게 넓어요. 그죠? 거기 살고 있는 인구도 말도 안 되게 많아요. 그죠? 따라서 일본이란 나라가 작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를 점령하는 것은 한반도나 만주를 점령할 때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자원이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일본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느냐? 굳이 싸우지 않아도 중국인들이 스스로 저항의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겁을 주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국인들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난징에서는 이른바 난징 대학살이라고 하는 것을 벌여요. 말 그대로 난징에 있는 중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사건입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중국인 피해자가 몇 명이었느냐? 10만 명이었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피해자가 1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10만 명인 거예요. 그죠? 실제로는 20만에서 30만 더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증언에 따르면은요, 나중에는 총알도 아까워서 사람들 그냥 밧줄로 다 묶어가지고 강물 한꺼번에 던져버렸다든지 뭐 같은 이런 어떤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무지 많이 학살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고요. 또한 중국의 화북 지방, 그러니까 강남보다 위에 있는 다른 지방에서는 삼광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라고 해요. 죽이고 불태우고 빼앗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인들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일본에 의한 중국인들에 대한 전쟁 범죄 같은 것들이 대단히 심각하게 일어나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네. 보이시나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일본도로 사람을 참수, 목을 베려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난징을 점령한 일본 군대의 모습이고요. 중국인들을 학살하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은 백명백이 초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네. 형정씨, 상정씨 106명, 그 다음에 야전씨 105명 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 2명의 소위가 연장전을 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백이 경쟁의 이런 양장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뭔 소리냐면은 이 2명의 장교가 누가 더 빨리 100명의 머리를 베나 시합을 한 거야. 그런데 100명으로는 그게 이제 무승부가 나가지고 연장전까지 해서 106대 105로 얘가 이겼다라는 신문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람 죽이는 것을 스포츠 경쟁하는 것처럼 이렇게 실어놓고서는 또 이걸 자랑스럽게 홍보했던 신문 기사가 당시 일본의 신문에 의해서 보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지? 미쳐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당시 일본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사라서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이후에 전쟁 범죄자 재판에서 이 기사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증거가 딱 찍혀 있는 거지. 그래서 두 사람 사형 판결 받아서 죽었어요. 그럼 뭐예요? 100명이 넘게 죽였는데. 100번 죽어야지,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만주사변과 중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본에 의한 중국의 침략이 본격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대응은 어떠하였느냐? 자, 당시 국민당 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 누구였나요? 장제스였어요. 장제스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 군인 출신 등등이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대표적인 특징, 철저한 반공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일본이 만주 땅 점령하고 만주국을 세우고 그리고 중국 본토를 침략함에도 불구하고 장제스는 여전히 공산당과의 싸움을 우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중일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이른바 시안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돼요. 교과서에는 없어요. 시안, 옛날에는 장안이라고 불렸던 당나라의 옛 수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이 만주 군벌이었던 장쩌린의 뒤를 이어서 그를 계승했던 사람 누구였나요? 장쉐량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국민당의 지지를 선언하게 되면서 국민당의 장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이 사람은 지금 아무리 공산당이 미워도 같은 중국인들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제스가 시안을 방문했을 때 그를 방 안에다 가둬버립니다. 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설득을 하죠. 총통이 아니고 당시 뭐라고 불렀더라? 주석이라고 불렀나? 네, 아무튼 장제스 주석님, 지금 우리는 중국인들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공산당이 아무리 비워도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일본과 함께 맞서 싸워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득을 시도를 해요. 장제스는 반공주의자다 보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반역하는 거야?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장쉐량을 혼냈습니다만은 장쉐량은 끝까지 이 장제스를 풀어주지를 않아요. 결국 장제스가 오케이, 알았다, 그럼 내가 공산당 사람들이랑 만나가지고 손 한번 잡아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안에서 풀려난 장제스 이후에 저우원라이, 주은레라고 하는 공산당 지도자를 만나서 일본과 싸우기로 공산당과 국민당이 함께 손을 잡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몇 차 국공합작? 제2차 국공합작. 1차는 누구랑 싸우기 위해서? 군벌과 싸우기 위해서 싸웠다면 2차의 경우에는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함께 손을 잡은 사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에 의한 항일전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장쉐량 어떻게 되었느냐? 장제스가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는 않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집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가택연금을 당해요. 언제까지 가택연금 당했더라? 92년인가? 93년인가? 정확하게 아무튼 한 90년대 초반까지 이 장제스의 미움을 받아서 장쉐량은 가택연금을 당하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풀려나서 하와이에 가서 말년을 보내고 사망 2007년인가? 4년인가? 비교적 되게 오래 살았어. 90몇 세까지 살아서 비교적 최근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쉐량은 그래서 국민당 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항일을 위해서 장제스에게 항명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산당 쪽에서도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도 꽤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예요. 아버지가 군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자, 일본의 경우에는요, 주요 대도시와 철도를 중심으로 중국을 빠른 속도로 장악해 나갔어요. 그래서 국민당의 경우에는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일본군이 쉽사리 넘어올 수 없는 내륙 오지에 깊숙한 곳인 충칭으로 이동을 해서 항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한국사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처음에는 상하이에서 만들어졌는데 마지막에 어디로 가니? 충칭으로 가잖아, 그지? 국민당 정부를 따라서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공산당의 경우에는 원래 이 상하이 쿠데타로 제1차 국공합작이 깨지고 난 이후에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갔어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시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요 도시와 철도가 일본군에 의해서 장악된 상황에서 공산당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항일 투쟁을 이어나가면서 병력과 군대 규모 면에서 밀렸기 때문에 유격전, 치고 빠지는 유격 전술 같은 것들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길어지게 되어 장기전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 장기전에 대한 부담, 전쟁에 필요한 자원도 부족하고 전쟁에 내보낼 사람도 부족하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사 시간에 이런 거 배웠습니다. 병참기지화 정책 배운 기억나나요? 그죠? 전쟁에 필요한 물자가 극도로 부족해지게 되자 그들의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던 만주, 한반도, 대만 같은 곳들에서 모든 물자를 전쟁에 필요한데 동원할 수 있는 법, 전쟁 국민총동원법, 그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전쟁터나 혹은 탄광 같은 일터로 끌고 가는 징용, 징병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신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독일,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과 1940년에 동맹을 맺게 되면서 전쟁은 아시아에서부터 점차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되어 나가게 됨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좀 다른 얘기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만주사변과 중일 전쟁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